자, 횡령죄가 되지 않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전 시간에 한 적이 있죠. 원인무효 세무치시고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는 횡령죄 주체인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가 2번이죠. 농지 물품 제조 회사 세무치시고 농지를 매수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이 물품 제조 회사가 농지를 살 수 없거든요. 농지를 샀다면 그건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인무효인 등기는 뭐다? 횡령죄 주체인 타인 재물 보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원인무효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원인무효 나와 있습니다. 세무치시고 자, 그 다음 다시 동그라미 3번 볼게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거죠. 허위 세무 쳐보세요. 따라서 허위 보증서 발급받은 것은 처분 권능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위탁관계도 없는 것일 뿐더러 그래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출제가 많이 됐네요. 자, 진정한 소유자와 전혀 무관하게 전혀 무관 세무 치시고 그러면 횡령죄 주체 됩니까? 횡령죄 주체가 되려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지분을 신탁받았다 했기 때문에 위탁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무관하다는 말은 위탁관계 없다고요. 그래서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를 못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역시 나와 있죠? 여기 원인무효라고요. 자, 동그라미 5번 출제가 많이 된 판례입니다. 부동산 말씀드렸죠?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횡령죄 여부를 다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중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나왔네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없어요? 권능이 없는 거죠.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여기도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주 부분, 이 부분도 타인 공유자의 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도 처분 권능이 없어서 처분했다 할지라도 즉 임대하고 독점적으로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 같은 경우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세무침 부분은 뭐다? 처분 권능이 없는 부분이다 하는 내용의 판례죠. 5번은 많이 나왔습니다. 중요하고요.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4번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색깔 칠하면 돼요. 나머지도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칠하면 돼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 자, 위탁관계입니다. 그렇죠? 횡령죄의 본질은 배신성이 있기 때문에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요한다. 보통 이것이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최근 판례는 거의 다 100% 위탁관계를 요하죠. 뭐 옛날 판례 같은 경우는 위탁관계 없어도 된다 한 판례도 있긴 하지만 최근 판례는 전부 다 거의 위탁관계를 요합니다. 그 위탁관계는 보통 계약을 많이 하겠죠. 계약서를 많이 쓸 겁니다. 뭐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의 종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예가 이제 사무관리나 후견 같은 경우, 신의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즉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상 그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니 왜 팔아먹냐 이 뜻입니다. 조리라든지 관습에 의해서도 위탁관계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판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다 민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굳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민법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무관리라든지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 됐고. 자, 올라갑니다.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거 맡길게 라는 거죠. 우리 친구끼리 야, 너 이거 가방 좀 맡아줄래? 내가 맡아줄게. 그게 바로 사실상의 관계인 거죠. 뭐 우리가 친구끼리 가방을 보관하고 있는데 뭐 계약서까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사실상의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밑에 판례도 나와 있네요. 보시게 되면 위탁관계는 사실상 동그라미이면 족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옆에 위탁관계 있음을 요한다 하는 것이 판례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위탁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줄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한정된다.
이 부분은 우리 저 뒤에 그 명신탁 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명신탁도 횡령죄 되는 수가 있거든요. 횡령죄가 되려면 보호가치가 있을 때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치가 없는 명신탁은 횡령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뒤에서 배웁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자,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합니다. 따라서 절도범도 뭐가 될 수 있다? 위탁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계가 법률상 무효 취소가 됐다 할지라도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존재하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드려볼게요. 자, A가 있어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다 노트에 다 들어갈 얘기라서. 자, B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어떤 소유자냐면 이 사람이 시계를, 고급 시계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란 놈이 이 시계를 훔쳐옵니다. 훔쳐오니까 절도가 되는 거죠. 절도범이 됩니다. 그쵸? 자, 이 절도범인 이 친구가 C라는 친구한테 이 시계를 맡겨요. 그래서 위탁 관계를 설정하죠. 그쵸? 야, 너 이거 좀 맡아줄래? 라고 이제 이 시계를 맡기는데 이 친구가 이 시계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보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친구, 이 B라는 절도범 동의받지 않고 지 멋대로 임의 처분합니다. 팔아먹는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D한테.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횡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쵸? 분명 이 절도범은 친구한테 맡길 때 내가 훔쳐온 물건이다 말할 수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마치 자기 것이냐 해서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에게 팔아먹으면 횡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위탁관계는 맡긴다는 관계이면 족한 것이지, 따라서 절도범도 위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렇지만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이러한 불법점유자죠. 이러한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이 위탁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지웁니다. 어디를 지우냐면 이렇게 지울 겁니다. 됐어요? 자, B라는 친구가 이 시계를 훔쳐왔습니다. 훔쳐왔는데 아까는 친구한테 맡겼죠? 친구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이렇게 제3자인 D한테 팔아먹습니다. 임의 처분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횡령이 될 수 있을까? 횡령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 소유자와 절도범과의 위탁관계 있었어요. 소유자가 시계를 도난당하면서 야, 네가 잠시 좀 맡아, 이런 법리가 어딨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B는 보관자예요, 아니? 보관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위탁관계도 아니고 이 소유자와 이 사람의 위탁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처분한 것은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절도범, 강도범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다 그랬죠? 여기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 판례가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꺽쇠 1번에서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된다 이거지. 권리가 있는지, 굳이 권리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다. 내가 이걸 니한테 믿고 맡긴다. 그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올라갑니다. 중요한 판례죠. 특히 2번이 중요합니다. 자, 갑은 종중회장인 을로부터 종중 소유 임야를 담보대출 받아달라. 담보대출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요 부탁이 바로 뭐야? 요 부탁이 사실상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적법한 종중총회를 거치지 않고서 위 임야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은행에 가서 6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였다. 보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탁을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대출받은 돈을 이 종중 회장에게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는 거지. 무슨 죄가 됩니까? 횡령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다? 사실상의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으로 사용하였다. 지 멋대로 써버렸다. 또는 다른 은행에 가가지고 또 다시 지 멋대로 저당권 설정해버리죠. 이것이 여기도 횡령죄, 여기도 횡령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때 여기를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든 없었든, 즉 권한을 가진, 적법한 권한을 가졌든 적법한 권리를 가졌든 묻지 않고, 즉 결의가 있든 없든 간에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이 부탁만 있으면 위탁관계는 설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보강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횡령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무지 중요한 판례가 나옵니다. 자, 무지한 중요한 판례를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 쉬운 걸 먼저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보세요. 자, 이 판례도 쉬운 판례이지만 출제는 많이 되었었어요. 자, 어떤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다. 즉 눈이 먼 돈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먼 돈이 들어왔다. 착오로 잘못 송금되었다. 동그라.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일단 밑줄 그시고. 그러면 뭐다?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서는 어떤 보관관계가 없어. 근데 계약서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잘못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꽁돈이네? 그냥 써버리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X가 큰 돈이라고 한다면 그게 범죄 수익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범죄인들이 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예금주를 찾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예금주를 찾아내가지고 돈 달라고 반환 청구를 하는데 안 주지? 돈 쓰고 없잖아. 그럼 칼 맞아요. 칼 맞아. 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돈이 겁나서더라도 못 쓰는 거야.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지. 뭐 몇만 원 들어왔을 때는 써도 되지만 큰 돈일 때는 그 예금한 사람이 가만 안 있는다고요. 어쨌든 그 사람과 나와는 어떤 계약 관계도 없지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다? 보관관계에 있다.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즉 눈먼 돈이 들어온 것을 이 사람이 지 멋대로 인출하게 되면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 이거죠. 보통 그런 눈먼 돈이 들어왔을 때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도로 계약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약 관계가 없는 눈먼 돈이 들어온 겁니다. 써버리면 횡령이 된다는 판례죠. 중요한 판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되는 판례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 여기도 보시면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이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역시 지 멋대로 써버리죠.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지 멋대로 썼을 때 횡령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럼 똑같은 판례네? 똑같은 판례예요. 그럼 이걸 왜 제가 비교하냐 하면 이 꺽쇠 1번 때문에 그래. 이것이 2005년도 판례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반드시 소유자와의 위탁행위에 기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란 말 썼거든.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즉 위탁관계 없어도 이것처럼 횡령이 되는 수도 있다. 이거거든. 근데 이것이 2005년도 판례였는데 지금 판례가 한 발짝 양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위탁관계 있어야 된다. 다 위탁관계 있는데 여기서는 신의칙을 들고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판례가 좀 진전되었다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굳이 반드시 이런 거 없어도 횡령을 인정했지만 지금 이런 판례는 거의 없고 이제 이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런 판결로 제가 나온 것이 이때가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다 보관관계에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조리나 신의칙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출제가 이렇게 되면 뭐 옛날 이 판례는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례대로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위탁관계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죠. 위탁관계가 되려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고 그리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규범적 판단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자, 꺽쇠 2번. 자, 위탁행위가 범죄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 수단으로 행해졌을 때에는 범죄세 묻혀봐요. 보호가치 있어 없어요? 보호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갑을병 세 사람이 그랬네요. 이게 뭐야? 자격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가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보관하던 중에 멋대로 써버렸죠? 라고 했을 때 횡령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는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를 치시고, 자, 이 판결을 보기 전에 노트를 먼저 펴봅니다. 자,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있고 병이란 사람이 있는데 갑이 병에게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건네줍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갑이란 사람이 정에게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건네준다고요. 이 병이 그 통장을 받아서 정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데 정이 이 사기에 속아 넘어가요. 착오를 일으켜서 이 통장에 입금을 해버리죠. 자, 여기서 자, 병이 즉 사기꾼 병이 정에게 기망할 때 사기의 착수가 있고 정이 착오를 일으켜서 통장에 돈을 입금시킬 때 사기는 기수가 됩니다. 이런 법논리 아시죠? 자, 이때 이 갑이란 자가 자신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이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인출했다 했을 때 이 인출한 경우에 있어서 이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 되겠습니까? 이 통장은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통장 주인이 갑이기 때문에, 즉 갑은 이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사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 보신 적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인출한 것이 이 사기꾼 정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횡령죄가 안 될까요? 이 병이 이 통장 받아서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에 대한 관계에서 이 통장, 자신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 가치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갑이 병에게 통장을 건네줄 때에 갑이 병이 이 통장을 받아서 사기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건네줬다면, 즉 사기를 용이하게 했죠? 그럼 사기 방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즉 사기죄의 공범이라면, 자, 이 돈 인출한 것이 이 피해자 정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있을까? 인데 정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은 사기의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기죄의 피해자만 될 뿐이지 별도로 횡령죄는 될 여지가 없다. 사기죄만 될 뿐이고 갑과 병 둘은 뭐가 된다? 사기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면 공범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갑이 병에게 통장을 건네줄 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의 탈락이라서 공범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돈을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 정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결 요지를 읽을 때에는 이 부분입니다. 정리하세요. 사기죄 공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별도로 정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올게요. 자,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갑과 을은, 자, 이 노트에서는 갑 혼자만 나와 있지만 이 기본서를 보다 보면 갑과 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는 갑 속에 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과 을은 갑 명의로 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의 탈락이다. 고의 탈락이란 말은 사기의 공범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양도했다. 넘겨줬다. 사기 피해자 정이 병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위 계좌로 송금했죠. 요 송금했을 때 사기죄는 기소가 된다 했습니다. 자, 통장에 돈이 꽂혔어요. 그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이 갑과 을이 별도의 접근 매체는 카드겠죠. 카드를 이용해서 임의로 인출했는데 요 인출했을 때 요 갑과 을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겁니다. 자, 꺽쇠 1번입니다. 송금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했을 때 그 계좌 명의인은 이 송금 의뢰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식상 보관관계에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보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좌 명의인이 그와 같은 돈을 보관하지 않고 이를 인출하게 되면 횡령죄가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러한 법논리는 이 사실관계에도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명의인이 누구? 갑이죠. 계산한 예금 계좌가 사기죄 범행에 이용되어 그 사기죄 피해자 누구? 정이죠. 위 피해금을 송금 이체했을 때에도 이런 법논리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 보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계좌 명의인 갑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게 되면 피해자 즉 정에 대한 관계에서 똑같이 횡령죄가 됩니다. 그쵸? 횡령죄 됩니다. 이때 계좌 명의인이 사기죄의 공범이라면 그가 돈을 인출했다 할지라도 사기죄만 될 뿐이지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노트 와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사기죄의 공범이라면 이 부분이죠. 공범이라면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색깔 칠할게요. 공범이라면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 밑에 그럼 이건 뭐야? 여기까지는 뭐야 그러면? 여기 끊어볼게요. 여기 횡령죄 된다는 말은 뭐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된다는 말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정반대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때 뭐다?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기의 공범이 아닐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되겠지만 공범이라면 별도로 횡령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횡령죄 되지만 공범이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한편 계좌 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이 사기죄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왜 안 된다고 했나요? 노트에서 여기 2번. 왜 횡령죄 안 된다고요? 법적인 보호 가치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횡령이 되지를 않는다. 그 이유가 뭐 쭉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와요. 두 줄만. 그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 나오네. 2번에서요. 2번에서 범인 사이와의 관계에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쵸? 그래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기죄 범인 설명했어요. 자, 이제 사실관계. 자, 방금 사실관계 읽었죠? 자, 관련된 판결 지문입니다. 피고인 갑과 을이 공모해서 피고인 갑 명의로 된 계좌 접근 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병에게 양도를 했다. 자, 쭉 읽어보시고 사기 피해자 정이 병에게 속아서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 매체를 이용해서 이 두 놈이 인출했다 했을 때 피고인들에게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읽었잖아요. 방금 여기요.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공범이 아니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밑에 피해자 정에 대한 횡령죄가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공범이라면 횡령죄가 안 되지만 여기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별도로 색깔 이거로 해야 되겠네요.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사기죄의 공범이 아니라면 별도로 정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모든 시험에 전부 다 시험 나왔어요. 문제집 까보면 무지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밑에 공범이라는 부분과 공범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밑에 4번은 공범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두시고 사기죄 범인 관련해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꼭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